당신 요즘 웃는 얼굴이 자주 보이네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목소리엔 진짜로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정년퇴직 이후 한동안 집 안 공기가 무겁기만 했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만 커지고 사람 숨소리는 얇아지는 그런 시간이 오래 갔어요. 도유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곤 했죠. 밥맛도 없다 하고 친구들 연락도 끊어버린 채로요. 뭘 그냥 바람 좀 쐬고 돌아다니니까 그렇지. 그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 어깨의 가벼움이 좋았어요. 오래 붙어 있던 무게가 잠시 떨어져 나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엔 제가 먼저 떠밀었어요. 남편에게 사람 만나보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고요. 철호 씨랑 재우 씨 있다면서요. 그분들이랑 골프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이제 그런 거 귀찮아. 그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갑자기 달라졌어요. 낡은 골프백을 꺼내 먼지를 털더니 클럽을 하나씩 닦는 거예요. 불빛 아래 반짝거리는 헤드를 보면서 제가 웃었죠. 당신,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 같아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뭐야, 그동안은 좀비였다는 거야? 그가 웃으며 받아쳤어요. 웃음이 집안에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다음 주말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를 입었어요. 제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죠. 몇 시에 나가요? 철호랑 재우랑 일찍 만나기로 했어. 오전 티타임이라 좀 서둘러야 해. 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는 손이 씩씩해 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그저 안도였어요.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늘어나고 늘어난 생각은 사람을 갉아먹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첫 라운딩을 다녀온 남편은 얼굴이 조금 달라졌어요. 뺨에 피가 돌고 눈동자가 맑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실컷 했죠. 스코어가 어땠는지, 전반에 드라이버가 흔들렸는데 후반에 잡혔다느니 그런 이야기요.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모르는 걸 듣는 것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니까요. 당신, 내일도 나가요? 제가 물었더니 아니, 내일은 쉬고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어. 그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요. 주말엔 라운딩 약속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저는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가끔은 간식거리를 챙겨놓기도 했어요. 주말 저녁이면 남편은 피곤해하면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주말에만 나가던 약속이 평일로도 번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습장 간다 했고, 그 다음엔 피팅 샵을 예약했다 했고, 그 다음엔 철호가 허리가 안 좋아서 스트레칭 좀 도와주러 간다 같은 말들이 붙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보냈어요. 남편의 오랜 친구들이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주말 남편은 새 라운딩 장갑을 끼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다 트렁크 정리를 하게 됐어요. 차키를 가져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골프공 상자 옆에 포장 그대로의 여성용 화장품 세트가 있었어요. 널찍한 리본이 달린 꽤 고급스러운 브랜드였죠. 눈이 잠깐 멈췄어요. 저절로 손이 그 박스를 만졌고
다시 조심스레 내려놨어요. 저녁 늦게 돌아온 당신에게 물었어요. 이거 트렁크에 있던 건데 누구 거예요? 제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물었죠. 아, 그거. 철호가 부탁했어. 부인 생일이라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대신 받아두라 하더라고. 그가 물잔을 들이키며 말했어요. 말은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조심스러웠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려면 근거가 필요해요. 근데 제 손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박스는 다시 트렁크 속으로 들어갔고 제 마음은 조용히 접혔어요. 며칠 뒤 평일 저녁 남편이 소파에 기대서 휴대폰 사진을 훑고 있었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올려두고 옆에 앉았죠. 무슨 사진 봐요? 제가 묻자 골프 스윙 찍어온 거. 자세 좀 보려고. 그가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여줘요. 어디 보자. 제가 몸을 기대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드라이버 백스윙, 페어웨이로 날아가는 공 같은 각도에서 같은 형식으로 찍힌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오, 당신 어깨 회전이 좋아졌네요. 팔만 휘두르던 예전이랑 다르네. 제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사실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사진을 몇 장 넘기다 보니 파란 하늘 아래 네 사람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재우, 철호, 그리고 남편. 셋은 활짝 웃고 있었고 한쪽 끝에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누구예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아, 오늘 처음 같이 친분이야. 윤서라고 하더라고. 실력이 굉장히 좋던데.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덤덤하게 물었고, 응. 오늘 처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랬어요. 사진 속 그 사람은 깔끔했고 밝아 보였어요. 저는 과일을 하나 집어먹었고 남편은 사진을 넘겼어요. 그 사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 즈음부터 남편은 조금 더 바빠졌어요. 평일에도 연습 좀 더 같은 말이 붙었어요. 가끔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셔츠를 고르고 향수를 살짝 뿌리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향수를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생활비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카드를 모아 내역을 정리하던 중 영수증과 동선이 묘하게 어긋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남편이 다녀왔다던 골프장 결제가 아니라 그 근처 바와 카페에서 카드 내역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 주엔 고급 레스토랑 이름이 보였고 시간대가 밤 늦게였어요. 골프장 근처에 맛있는 데가 맞나 봐요? 제가 가볍게 물었더니 라운딩 끝나고 고기 좀 먹었어. 요즘 거기가 맛집이래.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말은 이상할 것도 없었죠. 다만 그날 SNS에서 본 철호의 사진이 머리를 스쳤어요. 해외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날짜가 정확히 겹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때부터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몇 시에 나갔고, 언제쯤 돌아왔고, 누구 이름을 언급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네모칸으로 쌓였어요. 저는 그걸 싫어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을 캘린더처럼 쪼개서 붙잡는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어느 오후 햇빛이 조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빨래를 걷어개고 있는데
남편 차의 내비게이션 음성이 가끔씩 떠올랐어요. 목적지를 말하는 그 평평한 목소리요. 저는 괜히 차로 내려가 시계를 맞추고 먼지를 닦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돌아섰어요. 내비게이션을 열어볼까 하는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는 있는 힘을 다했어요. 사랑은 믿는 거라고 배웠어요.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이 사람을 살아서 고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문을 열어버리면 다시 닫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사이 계절이 조금 움직였어요. 아침 공기가 한 겹 차가워지고 저녁 햇빛이 붉어졌어요. 당신은 바빠졌고 저는 집안의 빈 시간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의심이었고 그 다음엔 체념이었고 그 다음엔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뭐라도 잡고 싶어서 저는 집을 더 깨끗이 닦았어요.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찬장을 정리했어요. 손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면 마음이 덜 흔들렸어요. 밤이면 가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은 묻지 말자. 내일은 조용히 웃자. 내일은 남편을 믿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다짐은 늘 새벽에 더 강해지고 낮에 더 약해지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낚시 원정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번에 철호가 배를 빌렸대. 다 같이 바다 나가자고 하더라. 그가 신나서 말했어요. 배까지? 위험하진 않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하루만 다녀올게. 그가 웃었어요. 남편은 전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짐을 쌌어요. 낚싯대, 아이스박스, 구명조끼까지 차곡차곡 챙기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벗어나듯 들뜬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마 위에 팔을 썰다 말았어요. 왠지 이 모든 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떤 결말인지는 몰랐어요. 다만 이 기차가 어디를 향하는지 저만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심은 절정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어떤 증거도 없었어요. 바람이 세차던 새벽이었어요. 휴대폰이 침대 머리맡에서 미친 듯이 울렸고 저는 반쯤 감긴 눈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화면 위에 뜬 이름은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제가 잠결에 대답했어요. 경찰입니다. 강도윤 씨 보호자분 맞으세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말했어요. 그 뒤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말들이 제 귀를 스쳤고 몇 번이나 다시 물어야 했어요. 낚시, 파도, 균형을 잃음, 실종, 구조말들은 있었지만 문장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두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제 뱃속으로 꺼져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어요. 복도 끝에 의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회색으로 보였죠. 철호와 재우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철호는 눈이 붉어져 있었고 재우는 입술을 꽉 물고 있었어요. 미경 씨 철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조심이라니 제가 겨우 목을 움직여 말했죠. 갑자기 파도 가재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명조끼를 메고 있었는데도 순간이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의사가 다가왔고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아 의자에 앉혔어요. 그 뒤로도 몇 시간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종이들이 오갔고 설명이 있었고 사인이 있었어요. 모든 게 꿈을 꾸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장례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복을 입었다 벗었다 할 사이도 없이 절하고 향을 피우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모두가 힘내요라고 말했어요. 이겨내야죠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누군가의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라는 말에 제 입속에서 비웃음이 흘렀어요. 좋은 곳이 있다면 거긴 지금 내 옆이어야 했어요. 좋은 곳이라는 말이 이토록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철호와 재우는 장례 내내 옆을 지키며 저를 챙겼어요. 물을 건네고 절 순서를 알려줬어요. 저는 그들에게 고마웠어요. 오랜 친구들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밤이 깊어 조문객이 줄어들자 철호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미경 씨, 끝나면 필요한 게 뭐든 말해요. 우리가 도울게요. 그의 목소리에 위로가 됐어요. 그땐 그랬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다른 행성 같았어요. 밤 냄새도 사람 발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는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저는 잠깐 서 있었어요. 습관처럼 말이 튀어나오려 했어요. 다녀왔어요. 그 말이 목에 걸려서 저는 그대로 무너져 버릴 뻔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만 봤어요. 그런데 유품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셔츠, 시계, 지갑, 낚싯대, 골프백, 휴대폰. 그 모든 것이 남편이라는 증거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만지다가 내려놓고 또 만지다가 내려놓았어요. 그러다 결국 저는 서랍을 열었고 상자를 꺼내고 봉투를 펼쳤어요. 먼저 휴대폰이었어요. 잠금 번호는 우리가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결혼기념일이었죠. 화면이 켜졌고 알림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폴더들을 천천히 열어봤어요. 사진, 동영상, 메시지. 그리고 라운딩이라는 이름의 단체방. 열자마자 심장이 손끝까지 올라왔어요. 페어웨이 사진, 스코어 사진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남편, 철호, 재우, 그리고 사진마다 조금씩 각도가 다른 윤서. 대화창을 위로 올리니 리조트 예약 확인 캡처가 있었어요. 베이뷰 리조트, 더블룸, 체크인 2100 그리고 사진. 바닷가 난간에 기대서 찍은 두 사람의 그림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그러나 둘만의 사진. 저는 숨을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정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지갑에서 나온 영수증들은 조각들이었어요. 주얼리 매장 로고, 고급 레스토랑 이름, 그리고 내가 모르는 기념일 날짜가 적힌 카드. 처음 만난 날이라고 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그 글씨가 남편 글씨였어요. 저는 식탁에 모든 걸 늘어놓았어요. 휴대폰, 영수증, 사진, 예약 캡처. 테이블 위엔 후회와 분노가 섞인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고 눈을 말렸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건조했어요. 울 수 없는 눈물이 있었어요. 계좌 기록을 열었을 때 저는
또 다른 문을 보았어요. 공인인증서를 켜고 입출금 내역을 내려보던 중 눈에 걸리는 큰 금액이 있었어요. 철호 건설 며칠 간격으로 금액이 나뉘어 들어가 있었어요. 투자금이라는 메모가 붙은 거래도 있었죠. 당신, 이 사람한테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그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익을 노린 건지, 도움을 준 건지, 강요였는지. 단지 거액의 돈이 친구의 회사로 들어갔다는 사실만 알았어요. 그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다시 열었어요. 단체방에 들어가 그들의 대화를 다시 다 읽어내려갔죠. 거짓말이 상의되는 장면을 제 눈으로 읽었어요.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의심했던 시간이 가스라이팅이었음을, 그들이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았어요. 입술을 깨물었고 피맛이 났어요. 단맛과 짠맛이 섞인 이상한 맛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얼굴선이 낯설었어요. 저는 욕실 수전을 꽉 틀어 찬물을 받아 손을 적셨고 뺨을 문질렀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문자, 사진, 예약 내역. 남편이 죽었고 저는 지금 살아남아야 해요. 변호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하자고 했어요. 일단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와 메시지, 사진 확보한 만큼 보내주시고 친구분 회사로 간 거액 투자건은 계약서나 약정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라며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윤서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어요. 대신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어요. 상간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가 말했어요. 충분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리조트 예약, 기념일 카드 관계 인정에 필요한 요소가 정합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녀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제가 실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가 담담히 말했어요. 우린 앞으로 살아갈 삶만 보면 돼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울 수 없는 눈물이 이제야 쏟아졌어요. 나는 지금 살아야 한다는 말이 제 심장에 걸렸어요. 그 말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철호에게는 따로 시간을 잡았어요. 카페 구석자리,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견고했어요. 그가 먼저 왔고 제 앞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미경 씨,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단단하게 말했어요. 남편 휴대폰을 봤어요. 당신들이 알리바이를 맞춰왔다는 것도 봤어요. 철호의 얼굴 근육이 순간 굳었어요. 그러나 곧 그는 포커페이스를 만들었죠. 오해예요. 상처받지 말라고 우리가 그냥 그가 손짓을 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의 말을 잘랐어요. 당신 회사로 들어간 거액 투자 기록도 봤어요.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아주 미세했지만 저는 그 떨림을 보았어요. 그건 도윤이가 도와준 거예요. 사업이 확장되니까 같이 보자고. 서류 있잖아요. 있겠죠. 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 서류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돈이 어떤 투자 명목이었는지는 서류가 말해줄 거예요. 그는 입술을 다물었어요. 말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은 때로 모든 걸 말하죠. 저는 가방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철호 씨.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를 바보로 만들던 그 시간들, 이제부터는 법이 대답할 거예요. 재우와의 이야기는 제가 나서기도 전에 터졌어요. 재우의 아내가 집 근처 카페에서 저를 붙잡았거든요. 그날 오후 카페 한쪽엔 평일의 정막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잔을 밀어줬어요. 미경 씨,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남편 바람났어요. 그동안 미경 씨 남편분하고 셋이 다녔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 알리바이 만들었대요. 그녀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남편분 일이 그렇게 되고 나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겁이 났다면서. 저는 의자 등을 꽉 잡았어요. 손끝의 관절이 하얘졌어요.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둘이 각자 살아야죠. 그녀는 손수건을 접어 넣었어요. 그 말 속엔 눈물과 칼날이 섞여 있었어요. 소송은 어두운 터널 같았어요. 서류, 사실조회, 답변서, 준비서면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말들이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곁에 있었고 저는 매일 한 뼘씩 앞으로 갔어요. 윤서에 대한 상간소송은 증거가 명확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사진 속의 날짜와 위치, 카드 결제 시각들이 말을 해줬어요. 판결문은 제 손으로 들어왔고 거액의 위자료라는 숫자가 제 눈앞에서 선명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끝난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지워지지 않을 상처의 무게가 숫자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알아요. 이건 내 삶의 방향을 돌려놓는 첫 문장이라는 걸. 철호에 대한 일은 더 오래 걸렸어요. 회계 서류, 투자 약정, 자금 흐름. 서류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거액 투자는 있었고 출처 모를 투자금 인출과 전용 흔적이 뒤따랐어요. 수사기관의 질문들이 길어졌고 그의 진술은 자꾸 모양을 바꾸었어요. 결국 형사사건으로 넘어갔고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재우의 집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혼 소송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는 회사에서도 자리를 잃었고 가끔 제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필요하지만 사과가 시간을 되돌리진 않아요. 사과는 다친 곳을 덮는 거지 찢어진 살을 되잇진 못해요. 법원의 상속 절차도 진행됐어요. 모든 것이 제 앞으로 합법적으로 상속되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갈 때쯤 저는 아이들과 여행 얘기를 꺼냈어요. 거실에는 이제 우리의 웃음이 묵직하게 앉았어요. 엄마, 어디 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물었어요. 멀지 않아도 좋아. 사람이 덜 붐비고 바람이 좋은 곳. 제가 말했어요. 바다는 조금 뒤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지도를 펼쳤고 작은 점을 찍었어요. 우리의 길은
거기서 다시 시작될 거예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베란다 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달빛이 싱크대에 얇게 앉았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제가 별에게 말하듯 속삭였어요. 우린 여기까지였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미소가 제 얼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어요. 이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여행 가방을 닫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새 신발이 바닥을 눌렀고 공기는 가벼웠어요. 문을 잠그려다 저는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봤어요. 소파, 테이블, 유리잔, 창문. 그 모든 것이 제가 살아냈다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가자.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응하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엔 웃음이 들어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와 햇빛 속으로 나갔을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나는 나로서 살아갈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들려드릴게요.